동네 이발소의 이발사 아저씨가 기타를 너무 잘 칩니다. 심지어 동네 이발사에게 대그룹 롤링스톤즈가 우리 팀에 들어와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던 외톨이 로이 뷰캐넌이었으니까요. 죽음의 순간까지 혼자였던 로이 뷰캐넌의 까칠한 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88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교도소. 중년의 남성이 자신의 셔츠로 목을 맨 채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존경했던 천재 기타리스트 로이 뷰캐넌이었습니다. (1971년) 미국 PBS의 다큐멘터리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명의 기타리스트. 독창적이고 자유로우며 슬프고 광기 어린 연주. 하지만 위대한 기타리스트 로이 뷰캐넌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이었죠. 늘 혼자이고 싶었던 은둔형 외톨이 로이 뷰캐넌. 결국 그의 삶은 헤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1939년) 아칸소 출생의 로이 뷰캐넌은 2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한때 그의 여러 프로필에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로 소개되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픽슬리 농장의 노역자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속이며 살았던 그의 모습이 조금은 비겁해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부정하고 싶었던 듯 보입니다. 로이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기타를 혼자 익히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신념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를 통해서 위안을 얻었지만 부모의 오랜 권유에도 강사에게 기타 배우기를 거부했죠. 어린 시절 3년 동안 귀로만 음악을 듣고 기타를 혼자 쳤다는 로이 뷰캐넌. 그의 성격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가르침을 외면했지만 그의 기타 실력은 남달랐습니다. 오직 귀로만 배운 실력으로 12살 어린 나이에 로컬 밴드에서 기량을 뽐냈고 학업을 포기한 채 핫비츠라는 밴드의 멤버로 블루스 씬에 당당하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데일 호킨스 밴드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데일 호킨스의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의 히트곡은 너무 친숙하죠. 한국에서는 코미디언 이주일이 히트시켰던 곡 1957년작 수직 큐의 주인공입니다. 로이 뷰캐넌도 밴드에서 3년간 함께하며 곡의 영광을 함께 누렸죠. 하지만 로이는 한 곳에 머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탐낸 데일 호킨스의 사촌 로니 호킨스가 그를 꼬드겼죠. 1961년 로니 호킨스와 함께 캐나다로 넘어간 로이 뷰캐넌. 로니 호킨스 밴드는 당시 꽤나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에게 팀의 인기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싫으면 떠나는 거였죠. 어린 베이시스트에게 네가 기타를 쳐라 난 나갈란다 라고 마음을 먹고 팀의 동생에게 기타를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은 로비 로버트슨. 미국 컨트리록의 선구자인 더 밴드를 만든 기타 레전드인데요. 로이 뷰캐넌이 그의 스승인 셈입니다. 로이 뷰캐넌은 어린 동생에게 기타 자리를 넘겨준 뒤 긴 은둔과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실력은 최고였지만 그의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밴드를 찾을 수 없었죠. 1961년 결혼을 하고 워싱턴 DC로 이주한 그는 로컬 기타리스트로 동네 사람들에게 실력을 어필했지만 음악으로 먹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자신이 동네 클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희생시키는 건 원치 않았죠. 1969년 그래서 로이 뷰캐넌은 다른 직업을 선택합니다. 손놀림이 남달라서였을까요? 그가 선택한 부캐는 이발사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죠. 세계 최고의 핑거링으로 이발을 해야 하는 슬픈 현실. 그의 실력을 아는 동료들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가 이발사로 일하던 무렵 동료 뮤지션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에릭 크랩튼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키스 리처드와 론 우드였습니다. 1969년은 롤링스톤즈를 만든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존슨이 사망한 해였죠. 키스는 로이에게 공석인 롤링스톤즈의 기타 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키스가 모호한 톤으로 부정하긴 했지만 로이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록그룹 롤링스톤즈의 제안을 거절한 뮤지션은 로이 뷰캐넌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이는 차분한 톤으로 얘기하지만 성격이 심하게 까칠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동료들이 사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는 늘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나만의 세상에서 음악을 하고 싶었죠. 밴드의 멤버로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만족을 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1년) 미국 공영방송인 PBS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로이 뷰캐넌을 소개합니다. 이후 그의 소식어가 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명 기타리스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TV 프로그램의 반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화려한 기타 연주에 많은 이들이 사로잡혔죠. 이제는 밴드의 멤버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이 뷰캐넌 자신의 이름과 연주만으로도 전설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1972년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이 세상에 나옵니다. 명곡 The Messiah Will Come Again이 담긴 로이 뷰캐넌 앨범이었죠. 이후 그의 솔로 활동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더 이상 무명 기타리스트도 비운의 기타리스트도 아니었죠. 1975년 3대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젯 백은 자신의 앨범 Blow by Blow에 로이 뷰캐넌을 위한 헌정곡을 담습니다. 로이 뷰캐넌의 오마주 Cause We've Ended as Lovers입니다. 기타가 바이올린처럼 슬프게 울어대는 위대한 명곡이었죠. 제프 백뿐만 아니었습니다.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라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로이 뷰캐넌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의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문제였습니다. 까칠한 그의 성격에 술이 더해지면 문제가 터져나왔죠. (1981년) 알코올 중독과 음반사와의 갈등으로 잠시 공백을 가졌지만 1985년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로이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죠. 하지만 세상을 향해 내재된 공격성은 술을 마시면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1988년 8월 14일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그를 사랑한 팬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밤 10시 페어팩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로이 뷰캐넌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전화였죠. 그날 로이는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죠. Public Intoxication, 공공장소 주취 혐의였습니다. 로이는 불과 1시간 만에 기소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밤 11시, 경찰은 그에게 곧 치안 판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죠. 그렇게 한잠 자고 가벼운 직결 심판을 받게 되는 수순이었는데 불과 16분 후 보안관은 로이가 그의 셔츠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응급센터로 이송된 후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11시 59분에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로이가 1980년에도 체포된 후 자살을 시도했던 과거 이력을 언급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시신의 후두부가 손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주장이죠.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부부싸움 후 집을 나온 로이가 길에서 먼저 시비에 휘말렸고 그때 머리에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 그리고 교도소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관에게 맞은 뒤 목을 맸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은 머리에 타격이 없었다면서 사건을 종결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로이 뷰캐넌이 사망한 그 주 금요일에 조니 윈터와의 합동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두 뮤지션의 합동 공연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누구보다 좋아하는 로이 뷰캐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더 씁쓸해지는 건 제 모습이 보여서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외로움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려 합니다. 팝스토리 내냉이었습니다.